자, 이제 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공매 같은 경우는요, 경매와 공매를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경매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인 우리 그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 아니면 일반적인 상가가 경매에 넘어갔다라고 표현할 때 경매를 하는 거고요. 공매 같은 경우는요, 국가의 세금을 제가 체납을 했어요. 뭐 국가가 그 사람이 가진 자산을 뭐 할까요? 압류를 건다든지 질권 설정해서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매는요, 국가가 관할하는 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매는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빚을 못 갚았다든지 아니면 담보로 뭐에 잡혔다든지 그럴 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경공매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면 경공매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내용 참고해 두셔도 되고요. 자, 이거 저는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323페이지 같이 볼까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고, 여기가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거 같이 볼게요. 아까 2번에 그 323페이지 1번 실물형의 2번 찾으셨죠? 임대형 부동산 펀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임대소득이 주운용 목적이고요. 또한 매각 차익도 획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운용 수익은 이제 임대 수익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적정 수준의 임대 수익이 미확보됐을 때 이 위험 요소 같은 경우는요. 323페이지 2번입니다. 323페이지. 위험 요소 같은 경우는요. 뒤쪽에 리스크 관리 파트에서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문제 풀 때는 언급을 안 해드렸어요. 한번 보실게요. 적정 수준의 임대 수익이 미확보될 경우에는 여기 투자 잘못한 거죠. 맞죠? 왜냐면요. 궁극적으로 얘의 주된 수익원은 뭐가 되는데? 임대 수익이 돼야 되는데 임대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그 위험이 생긴다라고 하면 여기 투자 잘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혹시 하락한다든지, 왜냐하면 저희 동네가 제가 합정동에 살거든요. 원룸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건 있지만 집의 수준이요, 작년과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훨씬 좋아진 수준에서 월세는 거진 비슷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투자한 아파트나 혹은 그 원룸을 한 월세 50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변에 더 좋은 것들이 50 정도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대료를 좀 내려야겠죠. 이제 그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하락할 수 있는 위험, 그리고 공실률이 증가되죠. 왜? 사람들은 더 좋은 원룸, 더 새롭게 만든 원룸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임대수익 전체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계량형입니다. 계량형은요, 매매형과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계량형은요, 단순하게 보유만 하지 않고 조금 손대는 거죠. 조금 손대면 뭐 할 수 있어요? 훨씬 가치를 높일 수 있어요. 옛날 그 디자인의 인테리어나 옛날 방식의 어떤 그 구조를 조금 더 손댐으로써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산 가치를 훨씬 증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계량형이라고 하는 건요, 적극적인 계량이란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량을 해서 더 높게 팔 수 있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할 수만 있다면 계량을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계량하는 비용이 1억이에요. 그런데 2억 정도에 팔 수 있으면 충분히 잘 고쳤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컷 1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요. 그때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한 1억 2천에 팔 수 있어요. 그러면 투자한 비용 대비 수익은요, 그렇게 높지 않아서요. 이거 엄한 돈 들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 위험 요소 볼게요. 비용 대비해서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거 잘못 투자한 거네요. 손실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는요, 블라인드라고 합니다. 블라인드라는 거 영어로 어떤 뜻인지 아세요? 이렇게 커튼이잖아요. 블라인드 쳐져졌다. 블라인드라고 하는 것은요, 애초에 다른 펀드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투자할 거고 이 자산이 투자 운용 대상이라는 걸 알고 투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블라인드는요, 대표적으로 블라인드라는 영어를 많이 쓸 때가요, 소개팅이 블라인드 미팅이에요. 상대를 알고 가는 겁니까, 보통? 소개팅 할 때 상대 모르고 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요, 애초에 처음에 내가 투자를 할 때 투자 운용 대상이라든지 운용 규모라든지 이런 거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블라인드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블라인드형이고, 그리고 사전에 블라인드를요, 한글말로 풀면 두 가지 형태로 다 나올 수 있어요. 사전에 특정 짓지 않았다고 해서 사전 불특정형 펀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랑 동일하게 블라인드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 부르는 게 가치 투자형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을 쓸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에 보통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물건이 나왔어요. 근데 원래 얘 10억짜리일까요? 10억보다 더 높을까요? 원래 낮았던 애일까요?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이요. 원래 훨씬 10억 이상 호가하는 애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급하게 나오는 것들은 다 어때요? 경매 물건들은 가치가 하락하죠. 그럼 가치가 하락하는 거, 예를 들어서 원래 10억짜리는 아니었던 애예요. 원래 20억짜리였던 애예요. 그러면 10억짜리였던 애를 투자를 해서 궁극적으로 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얘 20억 나중에 올라갈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 가치를 믿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형이라고 경공매형 불러요. 그래서 기본적인 특징, 사전 불특정, 그리고 블라인드, 가치 투자형. 이런 특징 같이 묶어서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특징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경공매형 투자했을 때 위험 요소가 뭐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확보 상태가 지속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낙찰가율이 증가해서 시세 차익이 떨어진다든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그 일반적인 보통 그 경매나 공매 여러분 요즘에 뭐 전문가 과정도 있고요. 뭐 그런 강좌들이 많잖아요. 경매 이런 거 물건 하려면 사실 돈이 원래 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시면 낙찰가율이 증가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일반적인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상가가 나왔어요. 실제 수익은 어떤 게 더 높을까요? 경매 낙찰 받으면. 얘가 높을까요? 얘가 높을까요? 얘가 높죠. 맞죠? 왜요?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달라들 거예요. 맞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가진 돈이 1억이에요. 근데 가진 돈 1억으로 합정동에요. 19평짜리 아파트 전세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경매 물건 잘 보니까 1억만 있어도 19평짜리 아파트를 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다 어때요? 살려고 오죠. 그러면 낙찰을 받을 확률이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그러면 나는 더 낙찰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물건을 1억 1천은 누가 부르겠죠. 그럼 옆에서 누가 얼마 부를까요? 1억 2천 부를 거예요. 1억 3천 부를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1억에 사야 잘 샀다가 되는데 낙찰율이 점점 높아지면 어때요? 결국에는 원래 가격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바보짓 한 거죠. 그러면 낙찰가율이 높아지는 그런 위험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경공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경공매 부동산의 미확보 상태가 지속되든지 나는 투자하려고 1억의 자금을 모아두고 있어요. 경매 물건 좋은 거 나오기만 하면 대박이야. 근데 물건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물건을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낙찰가율이 증가하면 시세 차익이 점점 줄어들죠. 오히려요, 그런 거 잘 못해가지고요, 심지어 실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사는 바보들도 있다고 합니다. 경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개발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직접 개발 방식의 부동산 펀드예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게 개발형 같은 경우는요, 아예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량이랑 구분하셔야 돼요. 개발은요, 뭐에서 뭐를 창조하는 거예요? 무에서 아예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개량은요, 있는 거를 뭐 한 거예요? 일부를 고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개발과 개량 헷갈리지 않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실게요. 직접 개발하는 방식의 부동산 펀드를 개발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요, 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하는 겁니까? 투자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어떤 그 믿음을 줘야 하나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타당성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아직까지 개발형 부동산 펀드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는 개발 사업의 지연이나 실패, 그 실컷 다 개발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가든파이브나 이런 거 있죠. 그걸 주상복합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주상복합이 아니라 그런 대단지 어떤 그 쇼핑몰이나 그런 것들이 보통 PF 형태로 많이 개발이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요, 분양 실적이 어때요? 굉장히 안 좋아요. 분양을 해야 그 돈을 받아서 뭐 할까요? 투자해준 사람들에게 나눠줄 텐데, 나눠줄 기본적인 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분양 실적이나 임대 실적이 저조하게 되는 게 얘들의 위험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5번 보도록 할게요. 328페이지입니다. 자,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첫 번째, 사전 불특정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 블라인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종의 가치 투자형 부동산 펀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나 공매 잘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벌죠. 전문가들, 극소의 일부분. 그리고 세 번째, 규모가 클수록요, 수익률이 높아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공매 같은 경우는요. 규모가 클수록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맞죠?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규모가 크다라고 하는 거 밑에 해석 한번 볼게요. 규모가 크면 어떤 자금이 많아진다고 돼 있나요? 미운용 자금이 많아진다고 돼 있어요. 이 말 이해되세요? 자, 실제로 경매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제가 그냥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1억 정도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하나는 경매로 나왔고 하나는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살 수 있어요. 1억짜리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매매하려면 얼마만 있으면 돼요? 1억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요, 내가 경매로 나온 물건을 보니까 1억 정도에서 플러스 알파를 더 준비해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8천만 원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1억 2천이 될 수도 있고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에 낙찰받기 위해서는요, 뭐 경락 대금이라든지 대금도 미리 준비를 해둬야 되니까 한 1억 1, 2천은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냥 1억만 딱 싸주면 바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요 1억 2천 정도를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낙찰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데 만약에 1억이 아니라 얼마로 볼까요? 10억, 100억, 1000억이 되면 그런 미운용 자금이 훨씬 많아지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받으려고 제가 1억 2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8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1억, 예를 들어서 8천에 낙찰 받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1억 2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8천에 투자 가능한 것을 4천은 은행에 예금을 넣어뒀다면 뭘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기회비용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운용 자금이 점점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금액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 나의 수익률이 전체를 어떻게 되나요? 떨어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규모가 크면요, 미운용 자금이 많아집니다. 미운용 자금을 다른 용어로 나올 수 있어요. 대기성 자금으로 적어주세요. 대기성 자금으로도 동일하게 쓰입니다. 대기하고 있는 돈이에요. 쓸데없이. 이게 기회비용으로 날리는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펀드의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낙찰을 받고 싶어도 규모에 맞는 부동산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늘 그 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딱 빨리 낙찰을 받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미운용 자금이 많아져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요. 규모가 작으면 또 좋은 부동산이 나오더라도 투자할 수 없는 경우도 생겨요. 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몰려들기 때문이고요. 집중주다가 되어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요. 규모라는 말이 딱 나오면 항상 어떻게 기억해 두셔야 되냐면, 클수록 좋다 혹은 작을수록 좋다가 아니라 적정해야 한답니다. 그 사람이 투자하려고 하는 가치에 맞게끔. 그래서 3번은요, 규모가 클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틀렸고요. 규모는 적정한 게 좋다라고 결론을 지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용 실무력 한번 볼게요.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는요, 가치 투자형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제 요거는 반복해서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개량을 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투자한 돈 대비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지 기꺼이 이제 고치겠죠. 그래서 보시면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 대비해서 매각 차익이나 임대 수익의 증대 효과를 고려해야지만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에서 취득하는 경공매 부동산의 경우 법적 문제 처리의 시간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경매, 공매로 물건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물건을 낼 때 심정이 어떨까요? 다 안 좋은 마음으로 어떻게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경우 있어요. 경매 낙찰 받았지만 명의를 이전하기 전까지 그 살고 있던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안 나갈 수도 있어요. 명도 문제라고 해요. 명의 이전 문제. 그래서 그런 것들, 법적인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리스크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4번 한번 볼게요. 4번. 주거형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면 양호한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제가 아까 어떤 것들이 더 수익이 크게 낼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지웠네요.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벌죠. 맞잖아요. 맞죠. 상업용 업무용을 주로 경공매형의 물건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거용은요, 그냥 별로 그닥 매력이 없어요. 수익이 크지 않아요. 자, 그리고 7번 볼게요. 실물형 부동산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첫 번째, 개발형이라고 하는 건 개량이랑 다르다고 했죠. 아예 무에서 뭘 창조하는 거예요? 유를 창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랑 토지를 택지나 공장 용지로만 개발하는 걸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이렇게도 하고요. 신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구조물을 설립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를 좀 더 복합적으로 본 거죠. 요것만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보실게요. 2번 뭘로 고칠까요? 주거용을 고쳐야겠죠. 어떻게? 보통 상가나, 그쵸? 업무용, 그런 것들로. 그리고 3번은 맞네요. 그죠? 비용보다 수익 가치가 높다면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4번.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의 운용 목적은 안정적인 임대소득일까요? 얘는 어떤 부동산 펀드예요? 임대형 부동산 펀드죠. 그쵸? 그쵸? PF이지 한번 볼까요? PF 하면요,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그 한때 언제였죠? 제가 수업할 때가 2011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PF 관련해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온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저축은행 부실 사건이랑 PF 와 같이 나왔었어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이 PF라고 하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그렇죠? 말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 파이낸싱. 영어로 그냥 그거 PF라고 합니다. 자, 요거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든파이브 같은 뭐 주상복합이나 쇼핑몰을 하나 짓고 싶어요. 근데 짓고 싶은 사람을 뭐라고 해요? 시행사라고 하고요. 그거 걔가 시키는 거 따라서 공사해줄 애를 시공사라고 해요. 자, 요게 한 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든파이브를 짓고 싶어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행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의 뭐 5대 건설그룹이나 뭐 3대 건설그룹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조그맣게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뭘로? 가든파이브 잘 지어서 한 방으로 크게 대박 치려고 하는 애들이 좀 많아요. 맞죠? 그러면 이 가든파이브라고 하는 걸 프로젝트라고 해요. 요걸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움직이기 위한 일종의 파이낸싱을 의미하는 게 PF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밌는 게요.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시행사 같은 경우는요. 야구로 치면 감독이에요. 시공사는요.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는 애들이 누굽니까? 선수죠. 원래 원하는 목표치를 달성을 못했어요. 책임을 졌어요? 책임 안 줘요. 맞죠? 그리고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연봉에 뭐 5천을 내가 깎았다. 연봉에 3천을 내가 깎겠다. 왜? 그 승리에 대한 책임을 내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깎겠다라고 말합니까? 안 해요. 시행사, 시공사는요. 한 시즌 게임만 뛰면 어때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PF예요. 근데 이 PF에 많은 이 저축은행이 왜 연루가 됐을까요? 왜 연루가 됐을까요? PF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네. PF 같은 경우는요. 가든파이브에 뭐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까? 사업성을 보고 투자해요. 근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요, 사업성을 제대로 판단했을까요? 판단 안 했어요. 그리고 얘의 문제를 더 깊게 파보니까 더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요. 사업성을 제대로 판단했는지 안 판단했는지 누가 감독해야 됩니까? 금융감독원에서 감독해야 돼요. 제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연계돼서 바바박 터졌던 게 금융감독의 어떤 고위 간부가 그 다리에서 자살하려고 했었던 게 같이 기사에 나왔었어요. 관리감독까지 제대로 못해서 뒤에 막 문제가 물고 물렸던 거예요. 그래서 PF 같은 경우는요, 가든파이브에 뭐만 보냐면요, 단지 사업성만 보는 거예요. 제가 남자를 선택할 때 뭐를 안 보는 거예요? 키, 얼굴 이런 거 전혀 안 보여요. 뭐만? 그 사람이 나랑 앞으로 잘 살 어떤 그 능력만 하나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믿고 봤더니 능력이 없는 거네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 이런 형태를 PF라고 하고요. 시행사, 시공사 같은 경우는요,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냥 한시적으로 사라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사업 프로젝트를 계획을 세우고 인허가를 받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요. 그거 다 맡고 나면 그 공사를 짓는 애들 누굽니까? 시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PF고요. 이 그림이요, 뒤쪽에 하나 나와 있어요. 비슷한 구조가. 보실게요.
뒤에 다 삭제됐던 부분들이라서 찾아볼게요. 자, 그 368페이지. 그림 찾으셨어요? 네. 요 구조로 움직입니다. PF가. 그런데 368페이지 보시면 PF라고 안 돼 있고 PFV라고 되어 있죠. PF 같은 경우는요, 유동성이 좀 떨어져요. 얘네들끼리 운용을 해서 그 자금을 모집하고 설립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요. 얘를요, 조금 더 운용하기 쉬운 회사 형태로 만든 겁니다. 가든5 형태를요. 보시면 중간에요, PF 프로젝트가 들어간 게 아니라 PFV라는 움직일 수 있는 회사로 만든 겁니다.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만든 게 PFV예요. 근데 요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근데 PF라고 하는 게 이런 포맷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한번 보실까요? 직접적으로 투자자들은요, 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자들은요, 어디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요. 시행사, 감독 얼굴 보고 롯데 야구 좋아하지 않아요. 맞죠? 그 궁극적으로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감독을 좋아해서 야구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선수를 좋아해서 야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롯데라는 팀을 좋아하기 때문에 롯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시면 시행사 같은 경우는요, 자금을 운용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시공사는요, 그 시공 지시를 받은 대로 따라서 운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게 네, 요런 형태를 거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SPC라는 게 좀 이따 나와요. 그럼 SPC라는 건 제가 좀 이따 나올 때 한꺼번에 설명 드릴게요. 그러면 33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항상 PF 하면 머릿속에 그 그림을 딱 떠올리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 펀드예요, 얘가. 그래서 대출형 부동산 펀드. 요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 펀드 하면 대출형 PF 꼭 기억해 두세요. 요거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제가 뉘앙스를 설명 좀 드렸었죠. 9번 한번 보실게요. 대출형 부동산 펀드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대체적으로요, 시행사가 돈도 많고요, 워낙 유명한 A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제가 한 방 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대체적으로 시행사는요, 자본금이 적어요. 맞죠? 그리고요,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게 일반적이에요. 전 이거 할 때 너무 공감이 돼요. 사람으로 비유를 해보면, 사실 저는 부잣집 딸도 아니에요. 지방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더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잖아요. 시행사가 신용 등급이 별로 없어요. 돈도 별로 없는 애예요. 그러면 뭐를 진짜 드립다 파야 될까요? 진짜 나 사업성 하나는 믿어달라고 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를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믿을 건 사업성, 자기가 가진 그 프로젝트.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시행사에 대한 대출을 통해서 대출이자의 지급과 대출 원금 상환을 받는 것으로 운용 목적을 한다. 그래서 저축은행들이 이거 빌려줬겠죠. 시행사의 뭐를 믿고요. 사업성을 믿고 빌려줬어요. 그래서 나는 빌려주고 이자도 받고 원금도 받을 거야 했는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가든5에 입점을 해야지 임대를 해주고 제가 수익을 받을 텐데 다 어때요? 거의 다 들어가질 않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상가 임대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시행사에 대해서 대출하는 시점에 시행사가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확정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 말로 하는 것은 서류상의 어떤 내용이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 사업이 끝까지 완공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시공사의 지급 보증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을까요? 요 말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사업성에 의거하면 보시면 지급 보증을 해달라. 만약 예를 들어서 망하면 투자자가 있어요. 야, 너희 망하면 책임지고 나한테 투자 자금의 50% 돌려줘 하면 얘가 이거 할까요?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일반적으로 PF하고요, 일반 금융하고 차이점을 생각해 보실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PF로 인해서 사업 규모를 더 확장할 수 있을까요? 일반 금융을 통해서 사업 규모가 확장될 수 있을까요? PF요. 왜요? 얘는 사업성만 있으면 돈을요, 수억대로 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요, 일반 금융하려면요, 은행에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을 빌리고 싶어요. 10억치에 뭘 갖다 맡겨야 돼요? 담보가 있어야 돈을 빌리잖아요. 근데 얘는요, 10억치에 담보가 없어도 10억의 사업성만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돈 빌려서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규모가 훨씬 커요.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애한테 뭘 해달라고 한 거예요? 자, 지급 보증해줘. 망하면.
나 너 망하면 나 좀 보증해줘. 어느 정도 돈 좀 돌려줘 라고 하면 얘가 감히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급 보증하는 거 의무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업성을 해치는 게 되잖아요. 규모를 훨씬 더 축소시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투자자의 입장에선 당연히 불안하니까 뭘 요구해요? 야, 신용보강 좀 해줘라. 못하면 네가 망하면 나 어느 게 좀 커버 좀 해줘라 라고 하지만 의무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PF 자체가요.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서 원금 이자가 회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프로젝트의 뭐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까? 사업성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급 보증을 해주고 망했을 때 어떻게 되고 상관없어요. 롯데 망한 거 보세요. 지금 엉망이잖아요. 그럼 무슨 상관이야? 그쵸? 그래서 사업성만 보고 검토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 제출형 부동산 펀드에 대한 점검사항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뭘 사실 사업성만 보고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얘들 제대로 된 애들인지 잘 봐야겠죠.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점검사항에 들어가요. 그래서 보시면 시행사의 가장 큰 능력은요. 인허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만한 확실한 대박 아이템인지 아닌지를 받으려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인허가 가능성, 그리고 시공사의 신용 수준, 끝까지 잘 완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공실 가능성, 임대 수익은 상관이 있을까요? 얘는 어디에 가요? 공실 얘기 나오면 임대, 그렇죠. 그래서 시행사의 사업부지 확보 가능성 이런 거 중요합니다. 얘들 믿고 가는 거니까요.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11번.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PF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 PF에 관한 특징 바르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가능하죠. 왜요? 사업성 보고 하는 거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침을 흘리겠어요. 그래서 참여 주체별 위험 배분 가능하고요. 그 특징 중요한 거 2번, 3번 별표해 두셔야 됩니다. 부외금융과 3번은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인데요. 비소구예요. 소구가 아니에요. 비소구 혹은 제한소구라고 바꿔주세요. 부외는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저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이렇게 적었어요. 암기했어요. 장부 이외다. 예를 들어서 망했어요. 얘네들 장부에 부채로 잡힐까요? 롯데 망했어요. 감독이 부채 잡혀요? 선수들이 책임을 져요? 안 져요. 그러니까 얘네들 장부에는 부채로 안 잡혀요. 그럼 뭘 한다고요? 부의 효과라고 해요. 누구 책임이에요? 바보 모르고 투자한 투자자 책임이에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은 얘들이 지지 않아요. 그래서 부의 효과라고 해요. 그리고 책임이라고 하는 한자가 소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뭐라고요? 비소구라고 합니다. 특징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부외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비소구 혹은 제한소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죠. 담보대출 등의 기존의 무슨 방식, 일반적인 금융 방식에 비해서 규모가 훨씬 클까요? 작을까요? 훨씬 커요.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완전히 비소구, 제한소구다. 그렇게 하면 얘네들 일을 어떻게 할까요? 엉망으로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요, 어느 정도 신용보강을 좀 요구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신용보강을 요구하게 되면 PF 본질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깨져버려요. 사업성이나 대박 아이템이 예를 들어서 있어요. 이런 건설업 말고요. 좀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약을 개발했어요. 이거 진짜 대박 칠 거예요. 10억만 투자 받으면요. 이거 100억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얘한테요. 야, 신용 보강을 좀 해. 나 너 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자체가 어때요? 무산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들을 그냥 단순하게 사업성만 보고 투자를 하면 뭐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인데 100억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인데 일반 금융처럼 야 신용 보강도 하고 너 못 믿으니까 10억 정도 담보를 그거 갖다 맡겨야지 내가 투자해 줄게 라고 한다면 이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사업성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아예 뭐 비소구 금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망하거나 저축은행까지 무너지고 너무너무 위험한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신용 보강을 한다든지 담보대출로 어떤 담보를 맡기 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PF를 해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해설 한번 보실게요. 비소구 금융, 제한적 소구 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투자자들은요, SPC라는 말이 나와요. SPC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SPC에 대해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시행사가 책임을 지지 않고요.
다양한 주체의 투자가 가능하고요. 성공 여부에 따라서 원금 이자를 회수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 금융보다 자금 규모도 훨씬 크고요. 장기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몇 년씩 막 짓고 막 망하고 엉망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SPC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요 가든 파이브를 완성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인데요. 실제적으로 얘가 잘 굴러갈까요? 안 굴러갈까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요런 이 프로젝트가 아니라 프로젝트를 좀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제가 회사를 설립하는 PFV라는 구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실제적으로 잘 유동성을 부여해서 운용할 수 있게요. 실제적으로 투자자들은요. 여기에 관련된 SPC라는 곳에 투자를 해요. SPC라고 하는 건요, 유동성을 보유할 수 있는 컴퍼니입니다. 회사입니다.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입니다. 그러니까 특수 목적 회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요,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얘가 자기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좀 부여해줘서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투자자들은 SPC에 대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시행사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포맷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SPC라든지 PFV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래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가 있다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고요.